이런 나라가 있을까? 넉넉한 노령연금, 보육비 지원과 별도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최장 300일 동안, 자녀가 있으면 4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실업수당, 연간 5주의 유급휴가, 아파서 회사를 못 가도 임금의 90%를 보장하는 유급병가, 질병으로 일을 못해 소득이 줄었을 때 지급하는 상병수당, 가족이 병을 앓을 경우 지급되는 가족간병수당, 자녀 한 명당 연간 120일까지 보장하는 자녀병상휴가,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에게 설령 엄청난 위기가 와도 먹고 사는데 치명적인 일이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정말 있을까? 있단다. 정말? 어떻게? 자애로운 왕 때문에? 뛰어난 정치가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국민성이 너무나 좋아서? 아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단결해서란다. 스웨덴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금 70%다. 제일 큰 전국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수가 전체 인구 3분의 1을 훨씬 넘는다. 당연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적 조직도 있다. 44년간이나 집권한 강력한 사민당이다. 집권 당시 장관의 반 이상이 노동조합 지도부 출신이었다. 사민당의 정당 슬로건은 국가는 국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였다. 오늘날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들어낸 것은 바로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었다. 스웨덴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말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지 당시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 되는 100만 명이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갔고, 고된 삶을 잊기 위해 술들을 많이 먹어 어떤 공장에서는 잔업의 대가로 술을 지급할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이런 비참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직업별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조합을 무기로 격렬하게 투쟁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전국위원회를 만들었고, 노동자 세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의 정당 사민당이 출범했고, 9년 후 사민당은 16개의 직업별 전국노조, 6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한 스웨덴 노총을 출범시켰다. 당시 사민당의 지역 조직 대부분이 노동조합일 정도로 사민당과 노동조합은 한몸이었다. 노동자들에 대응해 자본가들도 스웨덴 사용자 연맹을 창설했다. 스웨덴 사용자 연맹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금 삭감을 요구하며 노동자 8만에 대한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노총은 3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으로 맞섰다. 그러나 4개월이나 지속된 총파업에 노동자들은 패배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직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의 전환이었다.
산별노조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업, 업종, 지역산업 등 어떤 구분도 없이 전국적 수준에서 가능한 한 최대 규모의 단일 조직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이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스웨덴 노총의 조합원은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속에서 대공황을 맞이했다. 이 시기 한 작은 마을에서 공장 폐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평화 시위가 있었다.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은 시위 진압을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해 노동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4명의 시위자와 1명의 젊은 여성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대규모의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정치적인 전환점이 됐다. 바로 이듬해 스웨덴 노총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3인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집권하게 됐다. 노동자 정당인 3인당의 집권 6년이 넘어가자 자본가 단체는 노동조합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나섰다. 1938년 스웨덴 사용자 연맹은 스웨덴 노총과 기본 협약을 맺었다. 임금 협상을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중앙 조직으로 단일화했다. 그 이후로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노동조합과 자본가 단체가 협상을 통해 노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렇게 스웨덴 노총은 스웨덴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됐다. 스웨덴 산별노조의 2가지 큰 목표는 완전 고용과 평등이다. 스웨덴은 동일한 직종 내에서 기업별 차이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큰 단결을 이루기 위해서 산별노동조합을 만들듯이 임금에서도 노동자들끼리 서로 경쟁이나 서로 격차를 늘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스웨덴 노동조합이 실험하고 추구했던 바가 연대 임금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망하거나 해고를 당해서 실업자가 되면 자신이 전에 받았던 임금의 80%를 받는다. 또한 고용센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직업과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재교육, 직장 알선,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 고용센터를 노동조합이 운영한다. 노동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동조합이 그 고용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됐을 때 직접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든가 취업 알선이나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노동자 입장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이런 정책 덕분에 스웨덴은 60년대에 조선업이 거의 폐쇄되는 상황을 겪었지만 노동자들이 실업 문제로 고통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기업의 운영에 노동자가 중요한 주체로 참여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종업원 수가 25명만 넘으면 기업은 반드시 노동이사를 두어야 하고 사용자는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야 하고
경영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 보수 정당과 자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를 통해 광범위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로 뭉치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 산별노조 조직 방침을 채택했고 1945년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 전국 조직인 전평을 결성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이를 탄압했고 대한노총을 기업별 노조로 키웠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수히 검사합니다. 전두환 정권은 법으로 노동조합 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강제했다. 노동자들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수많은 노동조합을 건설했고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켜갔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그러나 외환 위기를 계기로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시켰다. 경제 위기를 핑계 삼아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냈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반토막이 났고 노동조건은 후퇴하고 노동자 간의 격차가 커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큰 단결들을 모색했다. 금속노조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산별노조가 속속 건설됐다. 산별노조들은 중요한 성과들을 냈다. 사업장 담벼락 안에 임금과 복지 향상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오고 있다. 지금 법제화되어 있는 주 5일 근무제는 2003년 금속노조의 투쟁과 산별교섭으로 이루어졌다. 금속노조는 스웨덴 노총의 실업기금처럼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15만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오랜 기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조직화, 공공운수노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는 산별노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거의 한 89%, 90% 가까운 숫자가 지금은 이제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죠. 아직 뭐 많은 한계들은 가지고 있죠. 여전히 이제 산별노조 하에서도 이 산별교섭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못하고 기업 단위 어떤 교섭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노동자 간의 격차를 제대로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업별 노조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